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이 한 발언에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나가라고 말하며 배신자라고 비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학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마저 그 내용은 외부에 퍼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의 학생은 어떤 발언을 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원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한국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찬란한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학창시절 내내 역사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베이징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중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 역사학과에서는 동아시아 고대사 수업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명확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한반도의 초기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교과서와 참고 자료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3학년 첫 학기 동아시아 고대사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정치 구도와 중국의 영향력이었죠. 저는 제대로 된 발표를 하기 위해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와 국가에서 발행한 역사 자료집을 꼼꼼히 정리했고 발표 당일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당시 중국 변방의 지방 정권으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은 중국 문명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졌죠. 사실상 한국이라는 국가 개념이 형성되기 전 그 지역은 중국 문화권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리징하오 교수님은 크게 만족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월링 학생의 발표는 매우 체계적이고 명확했어요. 국가 교육 지침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표는 학과 우수 발표로 선정되어 학과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저는 그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당당하게 말했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변방의 작은 세력에서 출발한 거야.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봐도 될 정도지.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5,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는 것은 저희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의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신임도 두텁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죠. 중국 역사에 대한 제 지식과 애국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건 제가 배운 내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배운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라며 배운 내용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확신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희 학과에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원은 한국에서 마치신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헌 연구라는 수업을 개설하셨고 저는 호기심에 그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이미란 교수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프로젝터에 고대 중국어로 쓰인 문헌들을 그대로 띄우신 겁니다. 그것은 당나라 시대의 문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고구려국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헌에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마치 두 개의 독립된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문헌에서 고구려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가요? 저희가 배운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란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문입니다. 번역이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죠. 이 수업의 목표는 현대의 해석을 넣기 전 원전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증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특수한 경우일 거야. 아니면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편향된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미란 교수님은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다양한 중국 고전 문헌에서 고구려 관련 기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자료들 대부분에서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중국인들이 작성한 기록에서 고구려는 분명 외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또한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외교 문서와 전쟁 기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록들에 따르면 당나라 황제는 고구려 왕을 다른 독립국 왕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고구려를 침공할 때는 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보통 독립국가를 공격할 때 쓰는 용어였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오늘 본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이미란 교수님이 다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당나라 시대의 외교 문서에 나타난 고구려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보고 짧은 보고서를 작성해 오세요. 교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역사적 사실이 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의문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까? 고구려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과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의 과제를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 생긴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자료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원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먼저 찾은 것은 신당서와 구당서였습니다. 이 책들은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공식 문헌으로 중국 역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고구려 관련 항목을 찾아보니 정말로 이미란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고구려국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고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두 독립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문헌들이 고구려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변방의 작은 세력이 아니라 당나라와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때로는 전쟁도 치르는 강력한 국가로 묘사되어 있었죠. 의문이 더 커져 중국 학술망에서 관련 논문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사용되던 교과서에도 고구려는 한반도의 역사로 서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 출판된 한중국 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한민족의 고대 국가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1987년의 한 학술 논문에서는 고구려는 한반도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더 깊이 조사하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이라는 국가 차원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가 관점 변화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2002년 이후의 논문들은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료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2004년 이후의 연구들은 이전 연구들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마치 그런 연구들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해석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저는 도서관에 남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머릿속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최근에 재해석된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가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 학문적 진실과 교육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징하오 교수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다고요. 교수님은 베이징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중 한 분이셨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스승이셨습니다. 교수님이라면 제 혼란을 해소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리징하오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고구려 역사 해석에 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면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오후 3시에 연구실로 오세요.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저는 제 의문을 가지고 교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리징하오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월링 학생. 갑자기 무슨 의문이 생겼나요?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발견한 자료들과 생긴 의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에서 고구려가 독립국가로 묘사된 점, 1990년대 이전 중국 학계의 연구들이 고구려를 한국사의 일부로 다루었던 점,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관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 등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리 교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월링, 역사는 때로 복잡합니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은 현대의 국경과 정체성 개념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목재 서랍장으로 가셨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셨는데 그것은 1980년대에 출판된 중국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보세요. 교수님이 책을 펼치셨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사의 일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책에는 분명히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한국의 국가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에도 고구려 영역이 중국 영토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다르게 가르치나요? 교수님은 다시 한숨을 쉬셨습니다. 학문과 교육은 때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국가 교육 시스템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요. 교수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고대사를 재해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이죠. 이 프로젝트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토적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구려는 정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을까요? 아니면 독립국가였을까요?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월링, 이 대화는 이 방 안에서만 있었던 일로 합시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증거가 말하는 바를 존중합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분명히 독립된 정치체로 인식했습니다. 고구려의 언어, 문화, 정치 체계는 중원과 뚜렷이 구분되었죠.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거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은 우리의 영토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학도는 항상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을 뿐이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월링, 역사는 항상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해석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정치적 필요와 학문적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역사관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월링, 당신은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학도로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군요. 증거를 따를 것인가, 편안한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역사관의 토대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학문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객관적인 것일까? 아니면 항상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역사학도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저의 학문적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징하오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의 동아시아 문헌 연구 수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고 매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란 교수님의 수업에서 분임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고대 문헌에 나타난 국가 간 관계였습니다. 저희 조에는 저와 함께 황치양 선배도 있었습니다. 황치양 선배는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는 매우 애국적인 성향의 학생이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황치양 선배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헌은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중국의 일부 관리들이 고구려를 어떻게 표현했든 그것은 현대 지리적 관점에서 분명히 중국 영토 내에 있었던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일치하는 견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당나라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독립된 정치체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신당서와 구당서에서는 고구려를 고구려국으로 지칭하며 당나라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로 묘사하고 있어요. 교실 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치양 선배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원링, 당신은 우리 교과서를 의심하는 건가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원전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역사학도로서 우리는 증거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란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월링 학생. 역사학은 무엇보다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대적 관점이나 필요에 맞게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 고대 문헌과 현대 해석이 다른 것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치양 선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저를 노려보았고 다른 학생들이 제 의견에 동조할 때마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황치양 선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월링, 조심해. 이런 발언은 내 미래에 좋지 않아. 애국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 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진실 추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황치양 선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학과 학생회 SNS 그룹에 제가 언급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국가교육 방침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학문적 탐구가 사회적 압박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확고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이런 반응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만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문적 진실 추구가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도 모두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제가 학자로서 겪게 될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토론 수업 이후 저는 학교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친했던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다가와 저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과제 주제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기말 페이퍼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페이퍼는 전체 성적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당나라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와 당의 관계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깊이 탐구해온 내용이었고 많은 자료도 수집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제 승인을 받기 위해 리징하오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제 주제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월링, 좀 더 안전한 주제를 선택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문화 교류 같은 주제는 어떨까요? 저는 교수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증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역사학도로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리징하오 교수님에게 주제가 승인된 후 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원전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현대 중국 학자들의 연구 논문도 폭넓게 읽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비교하며 역사 해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미란 교수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교수님도 연구 자료를 찾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군요, 월링 학생. 교수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말 페이퍼를 준비 중입니다. 주제가 뭔가요?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역사 연구는 때로 고독한 여정입니다. 월링 학생. 하지만 진실을 찾는 것은 항상 가치 있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그것이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학생회 SNS 그룹에 또다시 저를 겨냥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학생이 있다는 제목의 글이었고, 이번에는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학생들은 댓글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다. 서양과 한국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지 역사적 증거를 따르고자 했을 뿐인데 이런 비난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고 심지어 주제를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징하오 교수님으로부터 짧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월링 학생, 진정한 학자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르세요. 이 짧은 메시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비록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저의 학문적 자세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집중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역사학도로서 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페이퍼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원전 자료와 학술적 근거를 꼼꼼히 달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학기 말 발표뿐이었습니다. 학기 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기말 페이퍼 내용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워 준비했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업의 학생들까지 와 있었고 몇몇 다른 교수님들도 참관하고 계셨습니다. 제 발표가 어느 정도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장원링 학생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당나라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와 당의 관계 재해석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당나라 시대 문헌들에 나타난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다양한 중국 고전 문헌에서 발췌한 원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나라 황제와 고구려 왕 사이의 외교 문서 교환 기록, 고구려를 고구려국으로 지칭한 부분들,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나라 문헌에서 고구려를 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지방 정권을 지칭할 때는 주나 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고구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정치체계, 문화, 언어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기록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전 중국 학계의 연구와 2000년대 이후 연구를 비교하며 역사 해석의 변화 양상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문헌 증거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닌 독립된 국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대 중국인들 스스로의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황치양 선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교육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이런 해석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원전이 말하는 바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역사학도로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역사적 소유권을 현대적 개념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은 현대와 달랐고 영토와 정체성의 개념도 유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란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매우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원전 자료에 충실한 접근이 돋보였고 분석도 탁월했습니다. 역사학의 기본을 잘 보여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리징하오 교수님도 발언하셨습니다. 자료 해석은 탁월했으나 결론 도출에는 더 넓은 맥락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난보다는 지지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매우 용기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날의 발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증거에 기반한 학문적 주장을 펼친 첫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발표 후 황치양 선배와 그의 친구들은 제게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문제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학과 내에서 제 위치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논란의 인물로 여겼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학문적 용기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토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미란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A+를 받았고 교수님은 제 페이퍼에 뛰어난 학술적 접근과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방학 동안 리징하오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다음 학기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 조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제는 당대 동아시아 외교 관계의 재고찰이었습니다. 월링, 당신은 진정한 학자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를 따르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감사함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참여하면 교수님께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증거와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란 교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사는 단일한 관점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입니다. 월링 학생은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네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학문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졸업반 진학을 앞두고 전공 심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 경험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의심 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증거를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맞춘 역사관을 수용하는 것보다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국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역사학도로서 증거가 말하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원칙만큼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역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나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결국 학문의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